동물권에 관한 논의는 권리의 당사자인 동물이 아니라 권리를 부여하는 인간이 주체된다는 점에서 특징이다. 예를 들어보자. 털을 얻기 위해 양을 기른다면 양은 물론 그 양은 산업동물이다. 산업동물에게 인간적으로 측은한 마음을 가질 수는 있어도 양이 제공하는 털의 가치를 넘어서까지 실업비를 들이기는 어렵다. 하지만 반려동물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500만원을 주고 입양한 개이지만 나와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 몇백만원의 치료비를 낼 수도 있다. 양을 반려동물로 사랑하고 의지한다면 그 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논의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 동물권이 인간을 기준으로 결정된다고 해도 여전히 두 가지의 중요한 관점이 대립한다. 개별적 관계에 따라 논의하는 관점과 보편적 차원에서 동물권의 논의하는 관점이다. 같은 반려동물이라 하더라도 오랜 시간 정을 주고 온갖 갖은 온갖 경험을 함께한 내 강아지와 인터넷에서 오늘 처음 알게 된 어느 유명 배우의 고양이에 관한 내 자세는 다를 수밖에 없다. 이는 인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여서 내 친구의 목숨과 다른 나라에 사는 어린애의 목숨은 똑같이 소중하지만 내가 그들 각자의 취하는 자세는 달라지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인권이라는 말을 써가며 우리끼리 서로 존중해 주자고 합의하고 살아오다가 갑자기 동물에 대해서도 이런 개념을 적용하자는 주장에 대해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다. 현재의 인권 개념처럼 어떤 상황에서든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적용되는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다분히 시기상조로 보인다. 최근 들어 관심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동물권은 인간의 윤리와 개인 차원의 양심에 호소하는 측면이 강하다. 하지만 여성과 어린이가 점차로 자신의 권리를 찾고 향유하게 되었듯이 동물 역시 그들이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라는 것이 있다면 앞으로 점점 더 많은 권리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인간과 동물을 묶어서 하나의 생태계로 보는 관점이 널리 퍼질수록 그 흐름은 빨라질 것이다. 각자의 관점이나 처지가 어떠하든 이용과 파괴가 아니라 존중과 공존을 기반에 두고 동물권에게 관해 발전적으로 논의를 전개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사람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것은 불법화될 것이다. 너무 위험하기 때문이다. 전기 자동차 업체를 설립한 경영자이자 기술 혁신의 아이콘인 일론 머스크가 2015년 3월 미국 세누제이에서 열린 한 기술 컨퍼런스에서 연설한 내용이다. 자율주행차가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보다 훨씬 안전하며 널리 보급된 후에는 사람의 운전이 금지되리라는 것이 일론 머스크의 전망이다. 세계보건기구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는 연간 125만 명이다. 인구 대국인 중국이 27만 명, 인도가 23만 명으로 가장 많지만 미국에서도 매년 3만 명 이상 숨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4,621명이었다. 교통사고의 90%는 운전자의 실수에 따른 것이고 도로나 기계장치 결함 등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10% 수준이다. 한 세계적 컨설팅 회사는 2015년 보고서를 통해 자율주행차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미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90%가 줄어들 것이고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매년 1,9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과거에는 엘리베이터도 운전사가 조종했지만 지금은 탑승객이 원하는 층수를 누르기만 하면 된다. 엘리베이터는 훨씬 많은 사람을 태우고 더 빨리 높이 올라가게 되었지만 운전사 없이 한결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 미래 자동차는 엘리베이터의 진화 경로를 따르게 될까? 1908년 헨리 포드와 노동자들도 구매할 수 있는 자동차 모델 T를 출시한 것은 20세기를 자동차 문명의 세기이자 대중사회로 만든 결정적 계기였다. 로봇과 자동화의 시대가 될 21세기에는 자동차의 진화는 지난 세기처럼 많은 사람에게 가장 직접적인 변화로 느껴질 것이다. 탁월한 안정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면 자율주행차가 대세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자율주행차는 고령화 사회가 예고된 상황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노인이 운전대를 잡지 않고 버튼을 눌러 병원과 식당, 상점을 찾아갈 수 있다. 장애인이나 어린아이도 자율주행 차를 전용하는 기사가 있는 차량이나 콜택시처럼 불러 이용할 수 있다.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학원으로 가기 위해 부모님의 차를 기다릴 필요 없이 자율주행 차를 불러서 혼자 이동할 수도 있다. 운전 가능 연령 운전면허의 개념도 사라졌다. 외출하려면 제약이 컸던 장애인들은 더 큰 이동의 자유를 누리게 된다. 자율주행차는 사용자들이 차량과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현재의 자동차 문화의 경제 구조를 크게 변화시킬 것이다. 미국의 경우 평균적으로 자동차가 주행하지 않고 차고에서 잠자는 시간은 전체 시간의 90%에 이르고 승용차를 유지하는데 가구 소득의 20%가 들어간다. 자율주행 차를 차량 공유 시스템과 연결하면 유지비와 세금, 주차 관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현재의 차량 구매와 별도 이용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차량을 소유하지 않아도 언제든 필요할 때면 차가 와서 나를 태우고 원하는 곳에 데려다 준다. 차량은 주차장을 찾아 헤맬 필요 없이 가까운 곳에 있는 다른 사람의 이동을 위해 옮겨간다. 굳이 개인이나 가정마다 차량을 소유할 까닭이 크게 줄어든다. 자율주행차가 보편화하면 사람의 운전은 승마나 텃밭 재배가 자율주행차가 보편화하면 사람의 운전은 승마나 텃밭 재배처럼 일부 마니아들만 즐기는 스포츠나 취미 활동이 될 것인가? 도로에서 성공적으로 안정성과 성능을
검증받아도 일반인이 자율주행차를 구매하려면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가격이 충분히 낮아져야 하고 자율주행차를 고려한 신호체계와 도로시설 등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자율주행차의 대중화와 관련해 기술적 문제가 가장 간단한 과제이며 사람들이 좀처럼 운전대와 기존에 운전하기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운전자들에게 핸들을 붙잡고 꽉 막힌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출퇴근 운전은 짜증나는 일상이지만 시원하게 뚫린 도로를 드라이브하는 것은 포기하고 싶지 않은 즐거움이다. 위험이 존재하지만 주의를 집중하고 필요한 기량을 연마하면 충분히 상황을 통제하면서 목표에 도달하게 되고 그 결과로 몰입감과 성취감을 맛보게 된다. 운전이 신체의 근력을 요구하는 운동은 아니지만 일종의 스포츠이자 취미활동인 이유가 여기 있다. 100마력이 넘는 강력하고 정교한 기계 장치를 원하는 대로 컨트롤하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행위를 일상의 즐거움이자 성취감으로 여기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다. 이들에게 앞으로는 차량의 통제권을 컴퓨터에 넘기고 그 시간이 좀 더 보람있고 즐거운 무언가를 하라고 하면 상당한 저항을 부릴 수 있다. 개인에게 즐거움과 성취감을 주는 행위를 지루하고 무의미한 시간으로 대체하라는 의미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율주행차의 운행에는 적합한 법규가 만들어지고 사회와 소비자가 요구하는 기술적, 경제적 기준과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면 우리는 서슴없이 자율주행차를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운전대를 컴퓨터와 로봇에게 넘기기에는 아직 풀지 못한 문제가 남아있다. 그 문제는 어떠한 선택을 해도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로 이어지는 딜레마의 문제다.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려도 기술이나 합의로 대책과 답을 마련할 수 있다면 결국 해결되는 문제다. 진짜 어려운 문제는 답이 없는 문제인 딜레마다. 앞으로 자율주행차, 인간형 로봇이 직면할 가장 어려운 문제는 윤리적 딜레마이다. 정확히 말하면 무인 차량과 로봇의 문제라기보다 사람이 로봇의 판단 메커니즘과 결과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터널 문제 사고 실험의 예를 보자.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 중이었던 당신의 차가 좁은 1차선 터널을 진입하려는 순간 근처에 있던 여자아이가 발을 헛디뎌 도로 위에 넘어진다. 순간 차가 아이를 피할 시간은 없다. 아이를 치고 터널로 진입하든가 아니면 터널 입구 암벽에 차를 부딪혀 아이를 구한 대신 자기 자신은 죽거나 다쳐야 한다. 이제껏 이런 유형의 윤리학적 문제는 말 그대로 사고 실험일 뿐이었다. 유사 실제 상황에서도 사람은 도덕이나 윤리를 생각하고 판단할 겨를 없이 본능이나 습관에 따라서 행동한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시에 조수석이 부상률이 운전석보다 높다. 짧은 순간이지만 운전자가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운전대를 조작하는 성향 탓이다. 하지만 이런 결과에 관해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하지만 컴퓨터는 다르다. 컴퓨터는 모든 것을 사전에 계산해서 입력한 대로 실행하는 기계다. 사고를 앞둔 상황에서도 판단력이 흐려지거나 지체되지 않는다.
컴퓨터의 1초는 엄청난 규모의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긴 시간이다. 사람 운전자는 면책되었던 사고 상황에서 곤란한 선택을 자율주행차는 피할 수 없다. 모든 전화번호가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으나 외우고 있는 건 전화번호의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이고, 노래방 기기가 없이는 애창곡 하나 부를 수 없으며, 계산기 하나 없으면 암산은커녕 간단한 계산조차 하지 못한다.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여러 번 갔던 길도 찾을 수 없고, 심지어 가족의 생일과 같은 단순한 정보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현상을 디지털 치매 또는 IT 건망증이라 부른다. 이처럼 디지털 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한 나머지 기억력과 계산 능력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현상에 관해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단지 좋다, 나쁘다고 쉽게 말할 성격의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침해 현상은 인류의 진화, 우리 사회의 노동, 환경의 변화와 연관된 복잡한 현상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디지털 침해 현상에 관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측면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프랑스의 현대 철학자 미셸 세르의 저서 호미네상스와 2005년 12월 새로운 기술자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가? 라는 제목의 강연 내용을 살펴보면 인류의 진화 과정에 관한 흥미로운 내용을 볼 수 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직립 원인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인류의 손을 도구로 사용하게 됨으로써 그 이전에 먹이나 물건은 무는 데 쓰였던 입의 기능이 퇴화했지만 그 대신 입은 말하는 기능을 획득했다. 문자 인쇄술이 발명되면서 인간은 호메로스의 서사시를 암송할 수준의 기억력을 상실했지만 기억의 압박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지식, 새로운 생성과 같은 일에 능력을 활용하게 되었다. 오늘날 휴먼 인터페이스로 인해 인간은 기억력, 계산력 등이 약화되었지만 단순 기억이 아니야. 계산의 부담에서 벗어나 정보를 통제하고 관리하며 창조하는 능력이 향상되었다. 인류의 진화 과정과 역사를 돌아볼 때 인간은 상실하는 능력이 있으면 동시에 얻게 되는 능력도 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디지털 기술은 인간의 기억력, 계산력 등의 약화를 가져온 대신 그보다 창조적인 능력을 향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디지털 침해 현상은 인간 진화의 영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현대의 노동 환경을 생각해보자. 우리는 과거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일하고 있다. 세상은 훨씬 더 복잡해졌고 제공되는 정보의 양은 너무나도 많았다. 상대해야 하는 사람의 수도 훨씬 많아졌고 무엇보다도 발달된 정보는 정보통신 기술 때문에 이들을 실시간으로 상대해야 하는 환경에 처해 있다. 어느 여류 작가의 말처럼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는 작은 집중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일에서 저 일로 빨리빨리 주의를 옮겨가야 할 때
아무리 집중하더라도 우리는 그 각각의 일에 관한 정보를 모두 갖고 있기란 힘들게 마련이다. 수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 이러한 근무 환경에서라면 많은 정보들은 다른 곳에서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빨리 찾아내어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인 동시에 불가피한 선택이라 하겠다. 이 제 정보는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찾는 것인 시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